자, 공포 딛고 오를까 혹은 다시 하락할까? 야, 다시 하락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두 분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두 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에 우리 황유현 팀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버 우리 돈쌤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찐반입니까, 돈쌤님? 일단 뭐 바닥은 근처는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V냐 W냐의 차이겠죠. 또 네. 어려운 용어 쓰시네요. 네, V냐 W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건데 그나마 오늘은 예의를 좀 갖추는 모습이라서 예. 오늘까지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죽다 살아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도 찐반입니까? 아니죠. 네. 아쉽지만 전혀 아쉬운 표정이 아닌데요, 지금. 아쉽지만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일단 들어본다면? 큰 틀에서는 사실 어제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은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했지만 어제 같은 흐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분명히 처음 봤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하락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제 상한가가 15%대였을 때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13% 끝나고 이제 장 마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음봉이 정말 거대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때는 사실 그 정도 음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플레이들을 봤을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의 수급 플레이를 보면 전형적으로 지금 외국인들한테 놀아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닥 근처는 저도 맞다고 보지만 네. V자 반등을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어제 빠졌던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와. 근데 어제 명확히 빠졌다는 거는 다 추측성들이잖아요. 그렇죠. N캐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분명히 어제 용감하게 질렀던 분들이 차익 실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면서 보니까 장 초반에 계속 물량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의 음봉을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수는 찐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면 대신에 어제 막판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1조 한 5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총액은 1조 2천이었거든요. 매도 규모가. 그렇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데 오늘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다시 추세대 위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오전의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섹터 플레이로 하시는 게 확실히 조금 더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오늘 반등하는 이유도 알 수가 있는데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찐반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박 논리가 좀 있기는 한데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어제를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네. 어제 보면은 코스피 하락률 순위에서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할 만합니까? 그럴만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주식하면서 네. 많이 빠진 날은 봤어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1%씩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의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더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어제 신문에 장식했던 것들 일단 하락률 순위로 보면은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고 역대 5번째니까 결국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하락폭으로 보면 예전보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높아졌으니까 하락폭은 이제 200포인트 넘어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수가 2000대에 머물 때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런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 것은 일단 뭐 우리만 그랬다라고 하면 소위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뭐 국장이 국장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9시 뉴스나 일반 뉴스에서 첫 꼭지가 지상파 3사가 모두 증시가 나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꼭대기든 바닥이든 근처는 왔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하는 게
와이프가 물어봤을 때 이거 왜 떨어져? 왜 올라 있을 때 제가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면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러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찾아본다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가장 많이 오른 데서 원인을 좀 찾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장면을 보면은 네. 일본이 가장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가장 크고 오늘도 이제 반등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러면 어제 일본 차트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일장기 같습니다. 다 빨개요. 다 빨간 상황인데 왜 그런가?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도 환율이 너무 떨어지고 하면 이게 환율이 이제 너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 국민연금 스와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방어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연기금이 세계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화가 너무 약해지니까 이거를 그 일본 연기금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엔화에 투자하겠다, 엔화 자산에 투자하겠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10% 정도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1,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문제는 그 규모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건 빠르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미국 채권에서는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들의 좀 놀이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좀 밀다가 막판에 또 감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오버해서 좀 빠진 게 없지 않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원인을 짚어라고 하면 일단 트리거는 일본 쪽이었던 것 일본 같고요. 쪽.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수급적인 취약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닥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는 이런 흔들림들은 있을 수 있겠다. 암살자님이랑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저점 쌍바닥 찍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제 저점 못 지키면 아직 한 발 더 남은 거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하락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상승했을 때 어떤 점이 바뀌었느냐를 보면 그래도 추측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랑 바뀐 거는 엔화가 그래도 강세가 조금 주춤하다. 140엔 정도에서 지금 145엔, 146엔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 반등하고 우리나라 같이 반등하는 게 역시 엔화, 일본 증시 여기에 동조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황유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이 불분명하다, 상승이 불분명하다 그 이유가 그래도 일본, 엔화 여기서 좀 찾는다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이 힌트라면 사실 지금 힌트인 거고 엔화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그냥 그나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 건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반박 논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일부 일정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든 미국이든 어든 해외에서 일본 본국으로 송환하는 자금이 생각보다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그리고 온다고 한들 대체 투자처가 확실히 명확하게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 논리 생각해 봤을 때 일부 영향, 뭐 심리적인 영향이든 실질적으로 영향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지 간에 뭐 영향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의 하락은 뭔가 복합적인 요인이지 그렇죠. 엔캐리 자금 하나만 가지고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빠진 이유에 대해서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 침체나 뭐 두 달을 넘어서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 같은 하락보다는 장기간 동안 줄줄 말려주기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장기간 갈 거고 그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이제 넘어서서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주가가 반영을 할 건데 어제의 뭔가 외부의 전쟁이 마치 터진 것처럼 예전에 뭐 그 미국에서 테러 당했던 것처럼 그런 류의 급하락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수급적인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알고리즘 매매. 네. 그러니까 뭔가 지난주 실업률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바람에 어떠한 트리거가 터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알고리즘 매매이지 않을까. 요게 2018년 10월 달에도 이랬었거든요. 2018년 10월 달에 그나마 비슷해.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세게 부딪혔을 때였고 네. 그때도 그러면 분쟁이 세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딱 10월 달 한 달 동안 나스닥이 제 기억으로 한 25%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 지수는 방향을 잡아갔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제 금요일하고 어제 하락을 보면 한 달 동안 하락해야 될 거를 마치 2-3일 동안 응축해서 하락을 맞은 10대 맞을 거를 그냥 한두 대 맞은 2대 정도 맞은 거를 끝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때도 이 트리거들이 뭔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미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 오후에 네. 2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정말 고여 있었거든요. 제 지점에서도 그래도 오전까지는 뭐 잘해보자, 뭐 다음 주도주 찾아보자, 버텨보자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 2시 이후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어마어마했어요.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가 급격히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고요해졌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세게 땡기기 시작했죠. 네, 어제 만계약 마이너스에서 종가 기준으로 한 12,000계약까지 플러스 맞췄으니까 거의 어제 3시부터 2만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 봅니다. 그런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항상 그래왔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어설프게 손절매하기도 사실 어려운 위치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제 더 공포 때문에 매도하셨다가 오늘 못 따라잡으신 분들, 그나마 장 초반에라도 따라잡으시면 다행인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성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어렵고 모르시겠으면 저는 그냥 그리고 내 주식이 너무 소형주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한번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 두 분 다 이게 찐반일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찐반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어제 떨군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뭐 AI 버블론, 그렇죠. 네. 네. 경기 침체론, 그렇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전쟁, 엔캐리 청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엇 하나가 또 불거져서 예를 들어서 전쟁 이야기 두 번째로 많이 하십니다. 중동 전쟁이 전면전이 확실히 불거져서 여기서 더 큰 무언가 화약고가 터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얻어맞을 가능성 혹은 AI 버블론이 계속될 가능성 뭐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스탠스입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거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보다 심리 침체라고 보거든요. 심리 침체. 네,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밀릴 정도의 매도세에서도 엄청나게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 자산 시장도 커진 것도 있지만 저는 뭐 AI가 키운 자산 시장을 최근 며칠 동안 AI가 날려먹었지 않았나.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세 추종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매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거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뭐 악재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악재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었으니까. 근데 심리가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하나하나가 되게 커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또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뭔가 그 대형 트레이더들이 뭔가 하기에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매도세가 나오면 이 정도 밀릴 것을 평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 나서는 매도세가 더 지금은 그래서 이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기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사람이라고 알고리즘 보면은 매매.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이런 건 뭐 말씀하셨던 2018년에도 뭐 그 고빈도 매매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바꾸지는 못했고 그리고 저는
투심이 지금 방향을 못 잡는 게 리더십 부재라고 봐요. 지금 파월은 좋게 말해서 데이터 의존이지 이거 백미러 보고 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FOMC 끝난 다다음 날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다음 FO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긴급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정치 리더십도 한동안은 뭐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같이 되더니 이제는 또 그 대세론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뭐 레이건 시절 인플레 시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주의 경제하고 이걸 타파하겠다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자금들이 갈 만한 뭔가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이슈 따라서 하나씩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가 다시 돌아오려면 리더십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연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방향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케줄상 좀 비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막 호황도 아니고 물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그죠? 경기 뭐 내년도 올해 내년도 GDP 뭐 예상 보니까 근데 2% 생각을 대? 해보면 작년 3월만 하더라도 그때 경기 침체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은행 무너지고 나면서 연준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잡아주니까 또 시장은 또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뭐 기대를 언덕이 없다는 거죠. 기대를 언덕이 없다는 거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사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좋지 않았나요? 시장 흐름이? 그게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엄청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 너무 좋아 하면서 시장이 잠깐 반색했던 네. 것 같은데 갑자기 실업률 지수 딱 나오면서 왜 진작 안 했냐 막 우다다다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 그것도 심리라고 기준금리 봐요. 조금 더 일찍 내려줘야 되는 네, 거 심리가 아니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것조차 되게 큰 실수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연준은 늘 그래왔으니까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을 연준이 미리 받아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 미리 아니냐. 받아보죠. 한 이틀 정도는 백악관은 하루 전에 받아본다. 에이, 백악관은 하루 짜고 전이고. 치는 건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도 짜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봤다고 말할 눈치챌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스케줄 보고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었는데 지금 7월 초부터 이제 투심이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 회복을 할 만한 비빌 언덕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황희연 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아까 그 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있는 것이 더 확장이 돼서 또다시 변수로 나타나는 것. 플러스 코스피 오늘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9시, 10시, 2시 이렇게 반대 매매 또 물량이 나오는데 네. 10시부터 지금 또 빠져요. 또 빠지죠. 네. 그래서 아까 거의 5% 가까이 플러스였는데 2%대로 내려가고 아까 코스피는 2,500선도 조금 위태위태하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거 지금 2,500선에서 이렇게 머무르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황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실업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만약에 네. 뭐 우리가 소설을 써본다면 네. 뭐 연준이 실업률 지표를 먼저 알았다. 네. 그러면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참여 법칙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경기 리세션으로 간다 해서 만약에 그걸 먼저 알고 금리를 내렸다면 시장은 더 세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완전 인정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완전 리세션 컷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아마 더 폭락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관점을 본다면 네. 연준은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9월달에 금리 인하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여기서 괜히 어떤 경로를 건드리면 그게 또 다른 것들을 건드려서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상승 변동은 아닐 겁니다. 예, 하락 변동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준은 그냥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파월이 네.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네. 그래서 헐레벌떡 또. 뛰어오는 네. 게 카메라에 찍혔다. 그럼 정말 실기가 되겠죠. 네, 예, 정말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신용잔고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원한 거는 사실
지금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게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던 거는 반대매매와 손절매로 인한 거래매 대금이 늘어난 겁니다.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저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신용잔고가 가장 문제인데 한 21조까지 불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고 매매에 활용하는 거는 고점에서 한 15% 정도가 줄으면 신용 반대 매매의 영향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략 19조 정도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제 기준은 아직 체결 전 기준이기 때문에 19조 후반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틀 뒤에 나오는 자료 보면 아마 19조 초반 초중반까지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이번 주 후반 가면 네.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실 뭐 CFD의 영향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증권사들이 과거에 뭐 주가 조작 사태부터 시작해서 CFD 노출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CFD와 영향된 것들은 없을 거고 크게 없을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스탁론 같은 이제 집게 안 잡히는 그런 매매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이 아마 증권사 반대 매매보다는 더 과격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어제 많이 아마 조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매매는 뭐 오늘까지 분명히 오늘 오후까지 영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후반 가면 갈수록 조금은 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지금 사요? 뭐 저는 뭐 물릴 생각으로 조금씩 사도 되지 않나. 왜 물릴 생각하고 삽니까? 바닥 잡으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우니까. 그럼요. 와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잡고 싶은데. 그 잡고는 싶은데 그게 잡아져야 말이죠. 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면 네. 적어도 진짜 손해 봐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쯤이다라는 일단은 거는 통계는 이럴 때 이렇게 피가 흥건할 때 사면은 손해 보기 어렵다는 게 더 통계고요. 일단 뭐 빅스 같은 경우도 40 넘어갔을 때 50 넘어갔을 때 사가지고 다음 날 팔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정도는 밸류가 먹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밸류에서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뒤에 봤을 때 손실 난 적은 뭐 제 기억으로 역사적으로 없는 상태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연준의 실기죠. 연준이 데이터를 본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크게 두 개거든요. 물가 아니면 고용입니다. 고용.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연준이 긴급 회의를 했던 게 코로나 때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업률이 폭발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웨라벨의 미국에서도 일요일 날에 그 연간민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심지어 3회 법칙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3회 법칙이란 말도 좀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침체 안 간다고. 왜냐하면 언제부터 3회 법칙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침체가 오더라는 거지 무슨 로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이 그냥 내가 그 말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인터뷰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은 빠지다 보니까 빠질 이유로 찾다 보니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러면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진짜 실기를 해서 9월 달에 뭐 빅스텝이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긴급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제 말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죠. 9월에 25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열어놓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긴급 회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3월 9일 날 기억나실 겁니다. 4년 전 코로나 때 긴급 회의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니까 시가는 뛰었다가 종가는 엄청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도 1450까지 직행했던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면 그리고 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발목이 이 정도면 발목이 잘릴 각오를 해서라도 발목을 담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빠졌는데 안 산다는 거는 난 주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깎아주는데도 안 사겠다는 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주식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바닥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물릴 각오하고
그 사서 물리는 생각으로 조금씩 들어가셔라. 근데 급할 건 없겠다. 변동성이 높아질 거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 조금씩 들어가면 저는 뭐 손해 보기도 어렵지 않나. 이 정도 밸류 온 게 한 4번밖에 안 될 걸요. 리먼 때, 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니까. 금융위기, 예, 언제까지 코로나, 들어가요? 코로나. 네, 그렇죠. 개별주 하나에 뭐 몰빵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손해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수 사면 되고. 그렇죠. 그럼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 네. 언제까지 분할 그냥 매수 하면 좋아요? 언제까지?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마다 사는 거죠. 아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제 같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씩 이제 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죽상하면서 긴급 진단하고 특별 방송하고 네, 이럴 뭐, 때 사고 뭐 특별 긴급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들 이러면은 웃음꽃 피면서 농담하고 무슨 방송을 뭐 안 해도 증시는 네, 가네 뭐 막 이런 그- 얘기할 때 팔고 방송 내용이 절반이 농담이고 막 어, 이러면은 웃고. 이제 잠깐 화장실 가서 뭐 예능하고 있고 매도하고 개그맨 나와서 네. 이제 막 웃기고 그리고 있고 이러면 사실 이제. 이 방송에서 이게 다뤄진다는 건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도 그러면은 동의하세요? 지금 살 타이밍 괜찮다? 네, 살 타이밍 괜찮은데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타임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 네, 네. 다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는 분명히 주도주의 색깔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힌트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좀 많이 샀던 게 삼성바이오 대형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 그리고 방산도 좀 샀고 바이오 섹터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수가 조금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승률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이쪽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를 가장 빨리 돌리는 섹터들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쪽 섹터들은 상승률은 나오지만 결국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근데 조선 바이오들은 그래도 위에서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상태예요. 네, 중장기 이평선들이 더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매매를 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운 좋게 인버스를 사가지고 뭐 고버스를 사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요게 만약에 횡보로 L자형으로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보유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가 가미된 지수형 상품들은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섹터형 ETF를 사시던지 네. 아니면 한 배짜리 지수 ETF를 사시는 게 일단은 지수 관련 투자하시기에는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센 종목들이 앞으로도 생 확률이 매우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가격에 못 사가지고 너무 아쉽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80만 원 깨졌을 때 못 사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 어제 배팅하셨던 분들은 그 배팅에 대한 대가를 지금 수익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사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극히 성향 차이고, 만약에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어제 다시 그 환경으로 가도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딱 잡아서 나는 바닥 확인하고 사는 사람 또는 나는 저가의 바텀 피싱 하는 사람, 그렇게 딱 자기 자신만의 뭐 매매 기준을 정하는 시기로 활용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팀장님께서 지금 바이오, 방산, 네. 조선 섹터를 조금 네.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말씀 네. 주셨는데, 돈쌤님은 제가 어떤 섹터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방산,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조정보다는 사고에 가깝죠. 이건 사고에 가까운데 어쨌든 뭐 조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 이제 스테이지에서 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인버스 이런 것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한결로 치자. 양쪽으로 다 먹으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는 황소도 있고 이제 곰도 있는데, 그렇죠. 둘 다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도륙당한다. 돼지라는 게 양방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칼을 자꾸 이렇게 돌려잡으면 결국 자기 손만 비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우상향을 보고, 근데 모든 뉴스가 오늘 딱 느낌이 오잖아요. 분위 장 마감 안 했지만 9시 뉴스에 전부 다 첫 곡제가 증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2시쯤에
약속의 시간 2시에 좀 빠지잖아요. 그때 한번 딥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리한 송곳 질문 하나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힘 꽉 주세요. 자, 조선, 네. 제약바이오, 그다음 방산, 네. 어떤 분은 화장품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도체는 꼭 안 껴요. 그렇다면 AI 버블론의 반도체는 이제 큰 파도가 한 번은 지나갔다. 큰 파도라는 게 좋은 파도는 한 번 지나갔고 요거 다시 이전 고점까지 들어올리려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황교안 팀장님부터 저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기간 네, 저도 조정. 반도체 뭐 지난달까지도 반도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일단은 추세가 꺾여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뭐 아예 밑에 떨어진 소부장이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던 소부장이든지 간에 일단 삼성전자의 HBM 통과 소식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일단 뭐 반도체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 소위 말하는 설거지 파동 한번 나올 설거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AI가 나 반도체가 조금 힘들어진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 부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섹터를 끌고 갈 만한 심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조선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는 조금 안정감이 오는데 네. 반도체는 뭐 미국도 엄청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섹터다 보니까 얘가 다시 이 지금 최근에 다 망가진 차트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뭔가 하나 큰 뉴스가 하나 나와서 투심을 잡아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금 방향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쿼를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양측 어디가 됐던 AI는 무조건 간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서야 다시 얘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무너진 거를 처리할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런치 토크에 우리 또 시장의 어제 하락과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하나씩 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돈쌤님부터. 저는 무리도 하지 말고 놓치지도 말자 말씀드립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물릴 각오로 조금씩 사라는 얘기죠. 물릴 각오하고 조금씩 사라는 조금 거죠. 여유 있게 조금씩 사자. 근데 시간이 많을 거기 때문에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건 오케이. 근데 매일 1%씩 네, 분할 그러니까 매수. 오늘 좀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끝났다라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오늘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말자는 거죠. 100분할로 사요? 100분할? 100분할은 너무 그냥 10%씩 들어가죠. 10%씩? 100분할을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저는 조금 격하긴 하지만 네. 다 지나갑니다. 조금 격하긴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위로가 돼요. 진짜 격하다는 게 어제 하루 시게 때리고 오늘 또 약간 반 정도 반등하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차피 칠 거면 한 칼에 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조울증 같아요. 갑자기. 예, 요즘 시장이든 날씨는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데 문제는 지금 호랑이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가 야옹 하면서 예, 답으로 듣고 호랑이가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한여름은 좀 지나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심도 있게 나눠봤고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이게 찐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르면 뭘 사야지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점심 드시면서 런치 토크 주제로 잘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오는 불만나는 리포트, 좋은 리포트들 또 많은 소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